나는 올해로 93, 김재훈이다. 사람들은 내 나이를 듣고는 놀란 눈으로 묻는다. 정말로요? 아직도 직접 진료를 보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진료도 하고, 글도 쓰고, 주말엔 손주들이랑 등산도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나는 죽음과 마주했다. 진짜로 죽음을 앞에 두고 눈을 감을 준비를 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날은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는 평일 오후였다. 심장이 자주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병원에 들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검사 결과를 앞에 두고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1년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눈앞은 흐릿했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다. 단 하나 떠오른 것은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그때 아들은 28, 아직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던 시기였다. 나는 과연 그날을 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심장이 아닌 영혼이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왔지만 정작 내 앞에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나는 무섭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두려웠다.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었다. 환자들을 치료해온 손이 아들의 어깨조차 마지막으로 감싸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내는 눈이 붉어져 있었고 아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강력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다. 평생 공부한 한의학이 있지 않은가. 아내는 격하게 반응했다. 그건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거지. 자기 몸에 실험하겠다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들의 눈빛도 싸늘했다. 아버지,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 좀. 그날 밤, 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책장을 꺼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 묻은 노트. 그 안에는 풀과 씨앗, 음식의 기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인체의 변화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책을 펼쳐들고 마치 처음 공부하듯 한 줄 한 줄을 읽었다.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다. 밥상 위에는 고기 대신 된장국과 들깨가루, 말린 나물과 발효식품이 오르기 시작했다. 커피와 술을 끊고 대신 아침 해가 뜨기 전 맨발로 흙을 밟았다. 몸은 거칠게 반응했다. 두통, 피로, 현기증. 며칠 동안은 스스로도 의심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하지만 어느 순간 새벽 공기를 마실 때 폐끝까지 시원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언젠가 잃어버린 생명의 실마리 같았다.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네요. 약은 시작도 안 하셨다면서요?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때부터 확신을 얻었다. 내 몸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진짜 확신은 몸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의 변화였다. 매일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타서 먹는 아침. 현미밥을 천천히 씹으며 느끼는 따뜻함. 그 모든 순간이 내게 살고 싶다는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말한다.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다. 하지만 나는 과학 이전에 인간의 생명력을 믿는다. 그 믿음은 나를 살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들을 나는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려 한다. 들깨 한 숟갈에서 시작된 기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냈는지를. 죽음을 마주했지만 나는 선택했다. 살기로. 그리고 다시 걷기로. 이제부터 이야기할 이 길 위에서
당신도 함께 걷기를 바란다. 내가 다시 동의보감을 펼쳤을 때 책에서는 종이 냄새와 함께 아주 오래된 울림이 피어올랐다. 젊은 시절 나는 서울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곧장 현장에 나갔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만나고 내 손으로 처방을 내렸다. 그때 나는 의술이란 증상을 없애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몸이 아픈 이유는 단순한 질병 때문만이 아니었다. 삶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병들었을 때, 몸도 함께 무너졌다. 나는 그때부터 단순한 약보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신념은 점차 흐려졌고 바쁜 진료와 생계, 가정의 무게에 묻혀버렸다. 그렇게 잊고 있던 나의 뿌리를 심장병이라는 선고 앞에서야 다시 찾게 되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밤새 동의보감의 한 줄 한 줄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정기 좋네, 정기 좋네, 사불가간, 사부가간. 정기가 몸 안에 충만하면 사기, 병, 는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 구절이 마음속에 박혔다.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정기를 다시 세워야 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의 근본을 다시 짜는 일이었다. 나는 나의 하루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쪽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맞이했다. 햇살이 어스름이 들어오는 시간, 나는 마루에 앉아 명상처럼 호흡을 가다듬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현미밥 위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먹었다. 된장국에는 말린 미역과 마를 함께 넣고 오래 끓였다. 달달한 음식을 끊고 대신 제철 과일을 반찬처럼 곁들였다. 이런 식단은 보기에는 소박하지만 내 몸에는 점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2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지만 점점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 잠이 깊어졌고 새벽에 깨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절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하루가 마치 새로운 실험 같았다. 매 끼니가 약이 되고 매 호흡이 명약이 되었다. 한약재 없이 오직 음식과 습관만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은 내게 큰 감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진정한 의술은 병이 나기 전에 막는 것이고 진정한 의사는 환자가 병들지 않도록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았다. 증상을 없애는 데만 몰두하며 삶의 뿌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절망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절망은 나를 무릎 꿇게 했지만 동시에 눈을 들게 했다.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은 화려한 병원이나 최신 기술이 아니라 조용한 마루와 뒷산, 그리고 오래된 약장 속의 책들이었다. 내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들깨가루를 매일 한 숟가락씩 먹으며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삶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졌고 그 감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누군가는 나처럼 병원에서 희망을 잃고 돌아가는 길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워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단 하나의 촛불이라도 되길 바랐다. 이후로 나는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증상보다 그 사람의 하루, 식사, 감정, 삶의 태도를 먼저 물었다. 내 처방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일상의 변화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환자들은 반응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약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우는 방법이 바로 한 끼 식사, 한 숟가락의 들깨, 따뜻한 된장국, 햇살 아래의 가벼운 산책이었다. 나는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환자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함께 걷고 싶다.
내가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먹기 시작한 건 단순히 심장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들깨는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씨앗이었다. 작고 검은 그 씨앗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었다. 한의학에서는 들깨를 소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보하며 전기를 돋우는 음식이라 한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강하며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매일 일정하게 먹으며 몸을 돌보는 태도였다. 이제부터 그 들깨로 인생을 되찾은 첫 번째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장미숙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내가 진료실을 다시 열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입술은 푸르스름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눈에 봐도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였다. 박사님, 저 손주 결혼식까지만 살고 싶어요. 제발 그것까지만 부탁드려요. 그 말은 마치 무너지는 벽 틈 사이로 들리는 울림 같았다. 절박하고 애절했고 동시에 마음을 찢는 간절함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수년 동안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하루에 약을 5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었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혔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고령인 탓에 수술 자체가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었고 치료보다는 관리라는 명목의 약 처방만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할머니, 너무 큰 걸 바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따뜻한 현미밥 위에 뿌려 드시고 가능하다면 꿀 반 숟가락을 함께 섞어보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효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장할머니는 아침마다 들깨가루를 챙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다고 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자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느꼈다. 숨이 덜 가쁘다는 것, 밤에 잠을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 한 달이 지나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녀는 처음보다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다. 박사님, 어쩐지 요즘 공기가 달라졌어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마취 안에서 무언가 뚫린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맥을 짚었다. 맥박은 여전히 약했지만 분명히 리듬이 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식단을 조금씩 더 정성 들여 바꾸기 시작했다. 국은 염도를 낮추고 밥은 현미로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간식 대신 말린 대추와 호박을 먹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액 검사 수치가 확연히 좋아졌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했고 중성지방 수치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다. 무슨 약 바꾸셨어요? 수치가 이렇게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약은 안 바꿨어요. 대신 밥상은 바꿨어요. 그녀의 건강은 그 후로도 계속 나아졌다. 6개월째 되는 날, 장할머니는 혼자서 동네 뒷산에 올랐다. 숨을 헐떡이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조차 거의 쓰지 않았다. 산 아래 내려오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고 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구나. 1년이 되는 날, 그녀는 손주의 결혼식장에 섰다. 손주의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으며 입장하는 그녀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았고 그 사진은 나에게 보내졌다. 사진 속 그녀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확신하게 되었다. 작은 한 숟가락,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나 거창한 방법을 찾는다. 고가의 건강보조제, 최첨단 치료법, 혹은 기적 같은 신약.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작은 관심과 꾸준함, 그리고 한 끼의 따뜻함일지 모른다. 장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 그 안에 담긴 생명력, 지속성, 그리고 믿음. 그 믿음은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까지 치유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준비하며 생각한다. 이 한 숟가락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선물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술이라 믿는다. 장미숙 할머니가 들깨로 삶을 되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 한 명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철수, 85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한참 동안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 손엔 당뇨 주사기, 다른 손엔 조심스레 쥔 검사 기록지를 들고 진료실 문을 열었다. 박사님, 이제는 진짜 포기해야 하나 봅니다. 약도 안 듣고 주사는 점점 늘어나고 이젠 밥상 앞에 앉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는 무려 40년을 당뇨병과 싸워왔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약을 복용했고 하루 4번씩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했다. 그의 혈당은 식전에도 기준치를 훌쩍 넘었고 식후에는 기계도 경고음을 울릴 만큼 치솟았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그의 마음이었다.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앞에서 그는 늘 미안해했고 손자들이 간식을 먹을 때는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곤 했다. 삶의 소소한 기쁨은 이미 그의 식단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그의 검진 기록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선생님, 혹시 청국장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냄새 때문에 젓가락도 안 댔죠. 아내가 해줘도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아직도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아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 냄새 뒤에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번만 하루 한 숟가락씩이라도 드셔보세요. 뜨거운 현미밥 위에 들깨가루 살짝 뿌리고 청국장을 얹어서 드시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젠 뭐든 해보지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요. 청국장은 발효식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익균을 갖고 있다. 특히 바실루스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외면해왔다. 이철수 선생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첫 주는 억지로 넘겼고 둘째 주에는 향을 줄이기 위해 국으로 희석해서 먹었다. 셋째 주쯤 되었을까? 그는 내게 전화했다. 박사님,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그리고 발끝이 찌릿찌릿하던 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청국장 때문일까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몸은 기억합니다. 바뀐 식단, 바뀐 리듬, 바뀐 마음. 그것이 천천히 반응을 만드는 겁니다. 3개월 후, 이 선생은 병원 검사를 받았다. 식전 혈당이 180대에서 130대로 내려왔고, 식후 혈당도 안정세를 보였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인슐린 주사의 횟수를 하루 4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의 표정은 달라졌다. 입술은 붉어졌고, 손끝엔 온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그는 웃고 있었다. 박사님, 손자들이 이제 방에 들어오지 말래요. 냄새 난다고요. 그런데 전 그 냄새가 요즘은 제일 반갑습니다. 그의 말에 나도 웃었다. 청국장의 향은 그의 삶에 다시 식욕이라는 생기를 불러왔고, 그것은 단순한 영양 이상의 의미였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혼자 시장도 다녀오고 손자와 함께 도서관도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매일이 조금씩 기다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사람은 결국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걸 그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1년이 지난 날, 이 선생은 더 이상 하루 여러 번 주사를 맞지 않았다. 하루 한 번으로도 혈당이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도 줄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었다. 사진 속 그는 평상에 앉아 노란 감귤을 까고 있었다. 햇빛에 눈을 찡그리고 있지만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그릇, 그 안에는 청국장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되뇌었다. 냄새 뒤엔 생명이 있다. 우리는 종종 표면적인 것에만 반응한다. 거북한 냄새, 낯선 식감, 익숙하지 않은 것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삶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다. 이철수 선생이 보여준 것은 단지 식단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넘었고 그로 인해 잃었던 감각과 기쁨을 되찾았다. 청국장은 그저 발효된 콩이 아니다. 그것은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몸을 치유하고 무뎌진 삶의 감각을 되살리는 힘이 있다. 나는 여전히 진료실에 청국장의 향을 느낀다. 누군가 그 향을 맡고 고개를 찌푸릴지라도 나는 안다. 그 냄새 뒤에 누군가의 내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청국장의 향을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은 이철수 선생의 이야기를 기록한 날,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었다. 박사님,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약을 먹어도 계속 감기가 낫질 않아요. 혹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최영자, 70살.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고 환자 곁에서 생사의 순간들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걸 막기엔 너무도 무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한눈에 그녀의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결은 얕고 불안정했다. 그녀는 말했다.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번지고 겨울이 되면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도 혹시라도 병을 옮길까 봐 얼굴도 자주 못 봐요. 그녀의 말 속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병으로 인해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는 슬픔. 그리고 그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느끼는 무력감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병력을 찬찬히 살핀 후 조용히 말했다. 최 선생님, 매일 아침 홍삼을 따뜻한 물에 우려 드셔보세요. 식전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고 몸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물었다. 그거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약간 위가 예민해서. 물의 온도를 70도 정도로 맞추고 너무 뜨겁지 않게 우려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쓰다면 천연꿀을 소량 섞어 드세요. 위에도 부담을 덜 줄 겁니다. 그날 이후 최 선생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홍삼을 우려 마셨다.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홍삼물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그 시간은 단지 면역을 위한 시간이 아닌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3주 후 그녀는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왔다. 박사님,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진 것 같아요. 손끝에도 온기가 돌고 무엇보다 기침이 줄었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맥을 짚었다. 기운이 맥 끝까지 미세하게 뻗어가고 있었다. 피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엔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2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었다. 환절기가 되었음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밤새 기침으로 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손주와 함께 다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고 얼굴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다. 그녀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박사님, 전에는 아침이 두려웠어요. 또 어떤 병이 올까? 무슨 증상이 생길까? 그런데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홍삼물을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감동을 느꼈다. 어떤 치료보다, 어떤 약보다 강력한 힘은 삶을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홍삼은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다. 그 뿌리는 오랜 시간 땅 속에서 기다리며 그 안에 자연의 힘과 인내, 생명의 깊이를 품는다. 그 힘은 우리 몸의 뿌리, 즉 면역체계와 전기, 생명 에너지의 중심을 되살리는 데 탁월하다. 최 선생님의 회복은 단순히 수치를 넘는 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즐기고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봄이 왔을 때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짧은 편지를 보내왔다. 박사님, 제주 바람이 이렇게 맑고 따뜻한 줄 몰랐어요. 이 작은 여행이 제겐 다시 사는 느낌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책상 옆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바라보았다. 그녀의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잉크는 따뜻한 마음처럼 번져 있었다. 그녀의 회복은 나에게도 또 다른 생기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이 병들었을 때는 기다림의 시간과 살고 싶은 마음이 필요하다. 홍삼은 그 마음을 되살리는 좋은 도구였다. 나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말한다. 하루 한 잔의 홍삼물. 그것이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마주하는 의식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의식이 쌓여 어느 날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있다고. 최영자 선생이 홍삼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후 나는 한 가지 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식품을 다시 꺼내 들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말린 표고버섯이었다. 습관처럼 사용하던 식재료이지만 나는 그것이 가진 위약적 힘을 알기에 더는 단순한 음식으로만 보지 않았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과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자연살해세포, 즉 NK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 NK세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암세포를 찾아내어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효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환자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경, 74살이었다. 정 할머니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끝낸 지 5년이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정기검진에서 림프절 전이 의심이라는 말을 듣고 다시 내게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박사님, 다시 항암을 해야 한다고 해요. 지난번 치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도 마음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정할머니, 혹시 표고버섯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국 끓일 때 쓰긴 했지만 특별히 챙겨 먹은 적은 없어요. 이번엔 다르게 드셔보세요. 말린 표고버섯 2-3개를 하룻밤 동안 물에 불린 뒤 그 물과 함께 은은하게 30분 이상 끓여서 드세요. 그 국물에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표고버섯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국물 맛이 낯설다고 했지만 익숙해지자 오히려 속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국을 마시며 묵상처럼 조용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마음의 공포를 조금씩 덜어내는 역할을 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박사님, 밤에 잠이 잘 와요. 이상하게 요즘은 덜 무서워요. 혹시 암이 재발해도 이전만큼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서 병을 통제하려는 두려움 대신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자라고 있었다. 한 달 후 그녀는 검사 예약을 앞두고 내게 말했다. 무슨 결과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의사는 검사지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암세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면역세포 수치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제 몸이 스스로 이겨낸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녀는 매일 표고버섯을 삶아 마셨고 동네 산책도 다시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게 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박사님, 전에는 항상 혹시라는 생각에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제 몸을 믿게 됐거든요. 표고버섯은 단지 면역을 높이는 식품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연이 오랜 시간 축적한 생명력의 기록이 담겨 있다. 말린 표고버섯은 수분이 빠지면서 내부의 영양 성분이 더욱 응축되며 끓는 물 속에서 천천히 그 본질을 풀어낸다.
나는 진료를 할 때마다 말한다. 시간을 들이세요. 표고버섯은 급하게 먹어선 안 됩니다. 마치 사람도 급하게 살아선 안 되는 것처럼요. 정미경 할머니는 그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의 회복은 단순한 완치가 아닌 삶의 방식 자체의 회복이었다.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을 품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배웠다. 때로 병은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표고버섯 한 그릇이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한 그릇이 그녀의 하루를 바꿨고 그 하루가 모여 삶을 다시 세웠다. 그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다. 그것이 바로 느리지만 가장 깊은 치료다. 나는 지금도 매주 말린 표고버섯을 사러 간다.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바구니. 그 안에 담긴 검은 버섯 조각들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표고버섯이 암을 이겨낸 정미경 할머니에게 새 삶을 선물했던 그해 겨울, 나는 또 한 명의 절박한 환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동현, 83살. 그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박사님,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이제 간 기능이 30%도 안 남았답니다. 복수도 점점 차고 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준비하라네요. 그의 눈은 노란 비드로 물들어 있었고 손등에는 늘어난 혈관이 퍼져 있었다. 복부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겁고 불안정했다. 그는 젊은 시절 무역업에 종사하며 잦은 회식과 음주를 일삼았다고 했다. 그 생활이 쌓이고 쌓여 지방간이 되었고 결국 간경화로 이어졌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간질환은 이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선생님, 혹시 미역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미역국 자주 끓여줬죠. 그땐 그저 전통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간에도 좋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나는 설명을 이어갔다. 미역에는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체내의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해줍니다. 특히 바다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 자연미역은 간을 해독하고 생기를 되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에게 식단을 권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드셔보세요. 된장과 함께 끓이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들깨가루를 소량 넣으면 영양 밸런스가 완성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뭐라도 해볼 수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내와 함께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 국은 맑게, 염도는 낮게, 재료는 자연 그대로. 매일 아침 된장을 푼 물에 불린 미역을 넣고 천천히 끓여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복수로 인한 복부 팽창이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열흘이 지나자 입맛이 돌아왔고 2주가 지나자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그는 말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후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놀라운 변화가 보였다. 복수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고 간 효소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무슨 치료를 새로 시작하셨나요? 김동현 선생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밥상을 바꿨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손주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고 피부색은 옅은 황색에서 맑은 살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손주가 옆에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요즘 산책도 하세요. 예전엔 누워 계시기만 했는데 이젠 낚시도 같이 가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몸의 회복은 단지 수치가 아니라 삶을 되찾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6개월 후 그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간 수치를 회복했다. 복수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피로감도 사라졌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바닷가를 거닐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게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삶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미역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다. 바다의 기운을 담고 있는 생명의 식물이며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정화하는 천연 약초다. 특히 알긴산은 체내의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하고 후코이다는 세포의 자멸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으며 라미나린은 면역 조절에 기여하여 간 기능 회복에 효과를 준다. 나는 김동연 선생의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단지 약으로만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자연의 식재료를 통해 천천히 복원된다는 것을. 간은 침묵의 장기다. 고통을 표현하지 않기에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된다. 하지만 회복 또한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일어난다. 김동연 선생은 그렇게 조용히 다시 살아났다. 그의 회복은 단지 간의 회복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회복이기도 했다. 그는 말했다. 예전엔 음식이 그냥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의지가 바로 생명이다. 지금도 나는 진료실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이 부는 날이면 김동연 선생의 미소가 떠오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미역은 바다가 주는 두 번째 심장이다. 5가지 음식, 5명의 사람. 나는 그들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다. 들깨로 심장을 되살린 장미숙 할머니, 청국장으로 당뇨를 극복한 이철수 선생, 홍삼으로 면역을 되찾은 최영자 간호사, 표고버섯으로 암을 이겨낸 정미경 할머니, 그리고 미역으로 간경화를 되돌린 김동연 선생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길에서 살아났다. 나는 그들의 웃음을 보며 그들의 편지를 읽으며 확신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확신은 한순간에 흔들렸다. 그날 오후 나는 새로운 환자에게 들깨 섭취를 권했다.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이었다. 그는 정성껏 지켜보았고 성실히 따라주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쓰러졌다. 입원 중에 연락이 왔고 나는 병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나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들깨가 문제가 되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환자 상태가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민간요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상에 누운 환자는 말이 없었고 가족들은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심스럽고 차가웠다. 진료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고 마음은 깊은 구멍에 빠진 듯 무거웠다. 내가 잘못했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한의학을 믿고 음식으로 몸을 고치겠다는 신념을 품고 살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믿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확신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경험이 편견으로 바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는 환자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위험을 준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약장을 열었다. 그곳엔 수많은 진료 노트와 기록들이 있었다. 나는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장미숙 할머니의 첫 방문 기록, 이철수 선생의 혈당 수치 변화표, 최영자 간호사의 편지, 김동연 선생의 복수 변화 그래프까지. 그 안엔 숫자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있었다.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것은 수치나 지표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단 하나의 실패가 나의 수십 년 신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책장 한쪽에서 한 통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받은 건지도 모를 만큼 오래되어 있었고 색도 바랬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정미경 할머니가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표고버섯을 먹으며 회복하던 시절에 내게 보냈던 것이었다. 박사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길이 옳은지 아닌지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게 박사님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그 짧은 문장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치료도, 의사도, 환자도, 삶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진짜 회복은 시작된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진료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들깨 가루와 홍삼, 청국장, 말린 미역과 표고버섯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 5가지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일상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았다. 기적은 음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나는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깊은 신뢰를 담아 나는 환자에게 음식을 권할 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음식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통해 당신이 자신을 믿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말을 하며 나 자신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흔들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됨의 증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지나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의술일지 모른다. 나는 긴 의심과 침묵의 터널을 지난 후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음식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조율하고 식사의 구조를 바꾸며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서서히 한 가지 깨달음에 다다랐다. 음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가 별표였다. 그래서 나는 지난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관찰한 결과를 정리하여 장수의 9가지 법칙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법칙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다. 오히려 너무도 단순하고 평범하며 실천적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핵심이다. 첫 번째 법칙,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 것.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거나 생활을 거꾸로 돌리려 하면 몸도 마음도 반발한다. 처음 한 주는 단지 들깨가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다음 주에는 청국장을 추가하고 그 다음엔 홍삼, 표고버섯, 미역 순으로 더해간다. 변화는 천천히 해야 깊이 스며든다. 두 번째 법칙, 아침 식사를 하루의 중심으로 삼을 것. 아침은 몸이 가장 깨끗하고 민감한 시간이다. 이때 어떤 음식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된다. 아침에는 공복에 홍삼 한 잔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들깨를 뿌린 현미밥, 청국장, 미역국으로 구성된 한 상을 차리면 이상적이다. 세 번째 법칙, 많이 먹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 먹을 것. 장수한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소량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먹는다. 들깨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고 청국장도 한 국자면 된다. 홍삼은 얇은 조각 하나, 표고버섯은 2개, 미역은 한 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네 번째 법칙, 음식은 순서대로 먹을 것. 모든 걸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순서를 지켜 먹을 때 흡수율과 소화력이 훨씬 높아진다. 가장 먼저 공복에 홍삼, 그 후 들깨, 청국장, 표고버섯, 마지막으로 미역순으로 먹으면 좋다. 이 순서는 몸이 각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다. 다섯 번째 법칙, 물을 충분히 마실 것. 모든 영양소는 결국 물이라는 운반수단을 통해 세포에 전달된다. 또한 노폐물도 물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다. 하루 최소 1.5리터, 약 8컵의 따뜻한 물을 식사 전후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하다. 여섯 번째 법칙,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식단을 조절할 것.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다. 봄에는 해독과 순환이 중요하고 여름에는 수분과 시원한 기운이 필요하다. 가을은 면역력을 다시 다잡는 시기이고
겨울은 에너지를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재료의 양과 조리법도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름엔 미역의 양을 늘리고 겨울엔 홍삼과 표고버섯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7번째 법칙,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일 것.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체질과 유전, 생활 리듬을 갖고 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어떤 날은 속이 무겁고 어떤 날은 피부에 반응이 날 수도 있다. 그럴 땐 억지로 계속 먹기보다 양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몸이 전하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 것. 몸은 언제나 말하고 있다. 8번째 법칙,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을 것.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낮이 뒤바뀐 생활과 불규칙한 식사, 움직이지 않는 몸은 그 효과를 무력하게 만든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고, 잠드는 리듬을 지킬 것. 하루 30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필수다. 음식은 리듬 속에서 빛을 발한다. 9번째 법칙, 기록할 것. 사람은 기억보다 기록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하여 매일의 식단, 컨디션, 수면, 감정의 변화를 간단히 적어보자. 며칠, 몇 달,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자신만의 장수 레시피가 손에 쥐어질 것이다. 이 9가지 법칙은 누군가에겐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당연함 속에 진짜 삶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믿는다. 모든 회복은 평범한 반복에서 시작된다.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한 숟가락의 들깨, 향기로운 청국장,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다. 나는 이 법칙들을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병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병을 이겨내는 삶을 택했다. 그 선택은 매일 아침 밥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그 밥상이 곧 펼쳐질 수 있다. 나는 올해로 93이다. 병원에서 더는 방법이 없다고 했던 날이 신세 뒤였다. 그로부터 정확히 40해가 흘렀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다.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셨나요? 나는 늘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들깨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대답은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변화는 복잡하고 어려운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삶을 바꾸는 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나는 들깨와 청국장, 홍삼, 표고버섯, 미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그들의 병력과 고통, 절망과 눈물, 그리고 회복과 웃음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다. 병을 이기는 데는 정해진 길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생긴다. 이 책의 제목이 기적의 음식이 아니라 기적의 밥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음식 그 자체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밥상을 차리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병상에 누워 있다면, 지금 지친 하루 끝에서 몸을 부여잡고 있다면, 지금 무기력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환자 중 한 명은 85에 처음 들깨를 먹기 시작했고 95까지 정정하게 살아계신다. 또 다른 환자는 항암을 포기한 채 표고버섯을 매일 끓여 마셨고 검진 결과 암세포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모든 이야기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며 때론 당신 자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된다. 들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다. 청국장 한 국자, 홍삼 한 조각, 표고버섯 2개, 미역 한 줌.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도 괜찮다. 단 하나만으로도 삶은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한때 병원에서 손을 내린 환자였고
아들의 결혼식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나 밥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내 안의 생명력을 믿었다.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한다. 혹시 지금 시작해도 될까?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5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하지 않아도 좋다. 오늘은 홍삼물 한 잔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들깨 한 숟가락을 밥 위에 얹어보자. 그 다음 날엔 청국장을 조금 곁들이고 주말엔 미역국을 끓여보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연다.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주전자에서 홍삼향이 올라오면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오늘도 누군가 그 한 숟가락으로 삶을 시작하겠구나.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진료실에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어느 날 들깨 가루를 들고 청국장을 손에 쥐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당신을. 그때 나는 웃으며 말할 것이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봅시다.